2011년 5월 1일 자정,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2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어둠 속을 가르며 한 건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이비실 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죠. 그들의 목표는 단 한 명, 10년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남자 오사마 빈 라덴이었어요. 3층 방에서 그를 발견하는 데 걸린 시간은 38분. 두 발의 총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수배되던 남자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진짜 주인공은 총을 쏜 사람이 아니었어요. CIA였습니다. 10년간 추적하고 수천 개의 정보를 분석하며 단 하나의 실마리를 따라간 사람들 말이죠. 그날 밤 작전이 성공하자 CIA 본부 랭글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직은 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힘을 갖게 되었나? 그리고 그들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무엇을 해왔나?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겁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권력 조직의 이야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누구의 허락도 없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만들며 역사를 다시 쓴 조직, 중앙정보국 CIA의 진짜 얼굴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7년 봄, 워싱턴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유럽 대륙의 절반은 소련군이 장악했고 스탈린의 영향력은 동유럽 전역을 뒤덮고 있었죠. 문제는 미국에는 정보기관이 있긴 했어요. 전략서비스국이라는 조직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마추어였습니다. 소련의 KGB는 유럽, 아시아, 심지어 미국 내부에까지 첩보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MI6조차 미국의 중요한 정보를 숨겼습니다. 왜? 미국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트루먼 대통령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화시에도 활동하는 영구적인 첩보기관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이건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1947년 9월 18일 국가안보법이 통과되었어요. 중앙정보국 CIA가 탄생한 순간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정보 수집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곳곳에 숨겨진 조항들은 CIA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었어요. 대통령이 지시하는 기타 임무 수행, 이 애매한 문구가 앞으로 70년간 CIA가 할 모든 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회 감시? 거의 없었어요.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 전혀 없었습니다. CIA는 대통령에게만 직접 보고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었습니다. 거대한 힘을 발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어요. 공개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면 의회가 질문 공세를 퍼부을 게 뻔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실 건가요? 어디에 쓰실 건가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죠.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47년 유럽은 폐허였어요. 수백만 명이 굶주렸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산주의는 희망처럼 보였죠. 소련은 식량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약속했어요. 서유럽이 공산화될 위기였습니다. 조지 마셜 국무장관이 대담한 계획을 내놓았어요. 유럽 경제 재건에 4년간 약 132억 달러를 투자하자는 거였습니다. 마셜 플랜이라 불리는 이 계획은 의회를 통과했죠. 표면적으로는 식량, 기계, 인프라 재건에 쓰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약서 세부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곳에 숨겨진 문구가 있었어요. 자금의 약 5%, 대략 7억 달러가 특별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는 내용이었죠. 그 특별 프로그램이 뭐였을까요? CIA였습니다. 7억 달러,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이 돈으로 CIA는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친미 노동조합을 지원하며 신문에 기사를 심었죠. 아무도 모르게요. CIA는 드디어 전쟁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력이 필요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CIA는 KGB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이었어요. 1949년 CIA는 첫 번째 대규모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소 저항 세력을 지원하는 작전이었어요. 요원들을 소련 점령 지역의 낙하산으로 투입하기로 했죠.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날 밤 랭글리는 흥분에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KGB에 한 방 먹이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작전 책임자 중 한 명이 소련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KGB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요원들이 착륙한 곳에는 소련군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며칠 안에 전원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죠.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동유럽 발칸반도, 중앙아시아에서 CIA의 작전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KGB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죠. 왜? CIA 내부가 스파이로 가득했거든요. 월터 베델 스미스 국장은 절망했어요. 내부 보고서들은 참담했습니다. 기관이 심각하게 침투당했다. 작전 보안이 거의 없다. KGB가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 랭글리는 패배감에 짓눌렸죠. 스미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CIA는 무능한 집단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요.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성공이 절실했어요. 백악관에는 능력을, 적들에게는 공포를 보여줄 승리 말이죠. 1953년 봄, 이란은 냉전의 화약고였습니다.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가 앵글로 이란 석유 회사를 국유화했어요. 영국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이란 석유를 빼앗은 겁니다. 런던은 분노했죠. 영국 정보부 MI6가 워싱턴을 찾아왔어요. 함께 모사데크를 제거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스미스의 눈이 빛났죠. 이거였어요. CIA가 세계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 말이에요. 작전명 아작스, 커밋 루즈벨트 주니어가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손자였던 그는 100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가방에 담아 테헤란으로 향했어요.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돈으로 쿠데타를 사는 거였죠.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줬어요. 신문 편집자들을 매수했습니다. 모사데크는 부패한 독재자라는 기사가 쏟아졌죠. 라디오 방송에서는 국왕에게 충성하라는 선전이 흘러나왔어요. 거리에는 돈을 받은 폭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초기 쿠데타 시도가 좌절되었고 샤 국왕은 로마로 도망쳤죠. 루즈벨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돈을 뿌렸죠. 8월 19일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국왕파군 장교들이 결집했어요. 거리에 탱크가 나타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모사데크 지지자들과 국왕파가 충돌했죠. 오후가 되자 승부가 갈렸어요. 군인들이 총리 관저를 포위했습니다. 모사데크는 정원담을 넘어 도망쳤지만 몇 시간 만에 체포되었어요.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샤가 귀국했고 이란 유저는 다시 서방의 손에 들어갔죠. 랭글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CIA는 단 100달러 한 나라의 정권을 바꾼 겁니다. 언론은 이를 깔끔하고 결정적인 작전이라고 칭송했죠. 스미스는 영웅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석유 때문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려도 되는 건가? 이란 국민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가? 50년 후 이 질문들이 돌아와 미국을 괴롭힐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란 쿠데타는 CIA에게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1954년 과테말라에서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이 미국 기업 유나이티드 프루트의 땅을 국유화하자 CIA는 쿠데타를 조직했습니다. 용병, 선전, 경제, 봉쇄. 아르벤스는 몰락했죠. 성공이 계속되자 CIA는 자신감에 넘쳤어요. 우리는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작전이 성공하는 건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수카르노를 제거하려던 시도는 실패했고 쿠바에서 카스트로를 암살하려던 초기 음모는 무산되었죠. 그리고 CIA 깨달았습니다. 인간 첩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요. KGB는 여전히 더 나았고 CIA 내부 침투는 계속되었어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앨런 덜레스 국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KGB를 그들의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잘하는 게 있다. 기술이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했죠. 다음 돌파구는 돈가방이 아니라 기계에서 나올 거였습니다. 1955년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로키드 스컹크 웍스의 천재 엔지니어 켈리 존슨이 책임을 맡았습니다. 목표는 하나, 소련이 손댈 수 없는 높이에서 비행하는 정찰기를 만드는 거였죠. 결과물이 U2였습니다. 글라이더처럼 긴 날개를 가진 이 제트기는 약 2만 1000m 상공을 날 수 있었어요. 소련의 미사일이 닿지 않는 높이였죠. 장착된 카메라는 4km 상공에서 신문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56년부터 U2는 소련 상공을 날기 시작했어요. 소련은 레이더로 감지했지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사일을 쏘면 도달하기 전에 폭발했고 전투기는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없었죠. 매 임무마다 수천 장의 사진이 돌아왔어요. 소련의 군사기지, 미사일 사일로 공장, 철도가 모두 찍혔습니다. CIA는 드디어 소련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죠. 정보 전쟁의 판도가 바뀐 겁니다.
U2의 성공은 CIA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기술이 답이라는 거였죠. 앞으로 수십 년간 CIA는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위성, 도청 장비, 암호 해독 컴퓨터, 냉전은 기술 전쟁이 되었어요.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 CIA는 새로운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였죠.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은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미국은 공산주의 북부가 남부를 집어삼키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문단을 보냈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CIA가 이미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CIA는 세 나라에서 동시에 비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에어 아메리카라는 가짜 항공사를 만들어 무기와 요원을 실어 날랐어요. 몽족 전사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켰죠. 자금은 어디서 왔을까요? 마약이었습니다. 라오스의 양귀비밭에서 나온 아편이 헤로인으로 가공되어 팔렸어요. 그 돈이 비밀 전쟁에 쓰였죠. 국무부는 몰랐습니다. 의회도 몰랐어요. 대통령만 알고 있었습니다. 1961년 4월 CIA는 가장 대담한 작전을 시도했어요. 피그스만 침공이었습니다. 쿠바 망명자 1,400명을 훈련시켜 쿠바에 상륙시키는 계획이었죠.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였어요.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망명자들은 해변에 상륙해 교두보를 확보할 거였어요. 그러면 쿠바 국민들이 봉기에 카스트로를 몰아낼 거라고 믿었죠. CIA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4월 17일 새벽 침공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되었습니다. 카스트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해변에는 군대가 대기 중이었죠. 공중 지원은 케네디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미국의 개입이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요. 망명자들은 고립되었습니다. 3일간의 전투 끝에 대부분이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어요. 완전한 재앙이었죠. 케네디는 분노했고 랭글리는 굴욕에 빠졌습니다. 피그스만은 CIA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쿠데타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칠레에서 CIA는 완벽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1970년 살바도르 아엔데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어요. 민주적 선거로 집권한 최초의 사회주의자였죠. 워싱턴은 경악했습니다. CIA는 아엔데를 직접 제거하지 않았어요. 더 영리한 방법을 썼죠. 경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대출을 막고 구리 가격을 조작하며 파업에 자금을 댔어요. 칠레 경제는 무너졌죠. 3년 후인 1973년 9월 12일 피노체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탱크가 산티아고로 들어갔고 대통령궁이 폭격당했어요. 아엔데는 사망했죠. 피노체트의 군사 독재가 시작되었고 수만 명이 고문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CIA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누가 배후에 있는지를요. 1970년대 중반 CIA의 비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치위원회와 파이크 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어요. 그들이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죠. 젠컬트라 프로젝트, CIA가 무의식적인 시민들을 상대로 LSD 실험을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마인드 컨트롤 연구였습니다. 일부는 정신병원에 갔고 일부는 자살했죠. 국내 스파이 활동, CIA가 반전 운동가, 학생, 언론인을 불법으로 감시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수만 명의 미국 시민이 표적이었습니다. 암살 음모, 카스트로를 50번 넘게 암살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독극물, 폭발물, 저격수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의회는 CIA를 통제하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CIA는 이미 너무 강력해져 있었죠. 1980년대 들어 CIA는 또 다른 스캔들에 휘말렸어요. 이란 콘트라 사건이었습니다. 이란에 무기를 팔아 그 돈으로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한 거였죠. 의회 승인 없이요. 더 충격적인 건 코카인 연루 의혹이었어요. 중앙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이 미국으로 코카인을 밀수하는 걸 CIA가 묵인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왜? 카르텔이 콘트라 반군에 자금을 댔거든요. 1991년 BCCI 은행 스캔들이 터졌어요. 국제신용상업은행이라는 이 은행은 마약상, 독재자, 테러리스트의 돈을 세탁했습니다. 그리고 CIA도 이 은행을 비밀작전 자금 세탁에 사용했죠. CIA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1991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었어요.
냉전이 끝났습니다. CIA는 승리했죠. 하지만 동시에 위기에 빠졌어요. 적이 사라진 겁니다. KGB 없는 CIA는 무엇인가? 클린턴 대통령은 예산을 삭감했어요. 해외 거점이 폐쇄되고 숙련된 요원들이 은퇴했습니다. CIA는 방향을 잃었죠. 그리고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었어요. 1990년대 중반 오사마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의 군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알카에다라는 조직이었죠. CIA는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매번 놓쳤습니다. 정치적 우유부단함, 잘못된 정보, 실패한 작전.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이 폭격당했어요. 2000년 USS 콜 함이 공격받았죠. 경고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1년 9월 10일 일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뉴욕의 하늘은 맑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첫 번째 비행기가 북쪽 타워에 충돌했습니다. 사람들은 사고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8분 후 두 번째 비행기가 남쪽 타워를 들이받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가 펜타곤을 공격했고 네 번째는 펜실베이니아 들판에 추락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거의 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충격에 빠졌죠. CIA 본부 랭글리는 혼란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아니었나? 왜 막지 못했지?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고는 있었어요. 빈 라덴이 대규모 공격을 계획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죠. 하지만 점들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FBI와 CIA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중요한 단서들을 놓쳤어요. 후 1일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CIA는 무제한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죠. 고문이 합법화되었어요. 워터보딩, 수면 박탈, 극한의 스트레스. CIA는 강화된 신문 기법이라고 불렀지만 나머지 세계는 고문이라고 했죠. 비밀 감옥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태국에 있는 블랙 사이트에서 용의자들이 수감되었어요. 재판도 변호사도 인권도 없이요. 그리고 드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상공을 날아다니는 무인기가 용의자들을 폭격했어요. 버튼 하나로 암살이 가능해진 겁니다. 2003년 CIA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테넷 국장은 확실한 증거라고 단언했죠. 부시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보는 완전히 틀렸죠. CIA의 신뢰성은 다시 한번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했죠. 2011년 5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아보타바드 작전이었어요. 10년간의 추적 끝에 빈 라덴을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기술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전화 통화를 분석하고 위성 사진을 비교하며 한 명의 전령을 추적한 결과였죠. 그 전령이 빈 라덴의 비밀 은신처로 인도했어요. 작전은 성공했고 빈 라덴은 사살되었습니다. CIA는 환호했죠. 드디어 9.11의 복수를 한 겁니다. 하지만 빈 라덴을 죽였다고 테러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알카에다는 분열되어 더 많은 조직이 되었습니다. IS, 보코하람, 알샤바브. 테러는 더 분산화되고 추적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CIA는 새로운 무기를 찾았습니다. 실리콘밸리였어요. 2003년 알렉스 카프와 피터 티엘이 팔란티르를 창업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회사였죠. CIA는 즉시 투자했어요. 벤처 부서 INQTEL을 통해서요. 팔란티르는 마법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 이메일, 은행 거래, 소셜 미디어, 여행 기록을 모두 연결해 하나의 지도를 만들었어요.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돈이 어디로 흐르며 다음 공격이 어디일지 예측할 수 있었죠. 갑자기 분석가들은 숨겨진 패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러 조직이 행동하기 전에 와해되었고 마약 카르텔의 리더가 몇 시간 만에 추적되었어요. 2025년 현재 CIA는 역사상 가장 큰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사이버 작전, AI 분석, 드론 공격에 쏟아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CIA는 러시아에 맞서 정보를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고 있죠. 하지만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이에요. 베이징의 정보기관은 더 이상 모방자가 아닙니다. AI, 양자 통신, 극초음속 무기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앞서가고 있죠. CIA는 새로운 냉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전장은 사이버 공간이고 무기는 데이터이며 적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소름 끼쳤던 순간이 있었어요. CIA가 단 한 번도 의회나 국민에게 진짜 책임을 진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조직은 정부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암살하며 전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감시하나요? 대통령도 전부를 모릅니다. 의회는 사후에 통보받을 뿐이죠. 국민, 우리는 수십 년 후에 기미 해제된 문서로 진실을 알게 돼요. 1953년 이란 쿠데타는 2000년에야 공개되었습니다. 5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CIA의 활동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짜로는 아무도 몰라요. 더 무서운 건 기술입니다. 팔란티르, AI, 양자 컴퓨터, 이런 도구들이 CIA 손에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모든 전화, 이메일,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계획하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난 테러리스트가 아닌데? 맞아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권력이에요. 이런 도구가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면, 독재자가 CIA의 기술을 사용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CIA는 1947년 소련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냉전에서 이겼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이 되었나요? 법 위에 존재하는 비밀 조직이요.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권력 말이에요. 앞으로 CIA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에서 승리할까요? AI 시대에 어떤 새로운 권력을 얻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CIA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70년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중이 모르는 사이에 역사를 만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질문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계인가? 민주주의는 이런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답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권력 조직 CIA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권력의 손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히든 파워였습니다.